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록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있었던 임성근 판사 탄핵 표결 관련 이야기부터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상대로 가결이 되면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공은 이제 헌재로 넘어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발언이 녹취록으로 이제 공개가 되면서 또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이제 거론하는 상황인데 오늘 있었던 탄핵안 가결 그리고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 찬성표가 179표가 나왔더라고요. 네.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 현장에서 이탄희 의원, 판사 출신이죠. 이분이 그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내가 판사 출신인데 판사는 신이 아니다. 판사도 헌법을 위반하면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그렇겠구나. 국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네. 헌법재판을 받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찬성 표수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판사 탄핵이 헌법에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도 탄핵 소추가 되는구나. 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전례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기억이 잘못된 건지 거짓말한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거짓말이라고 해도 거짓말은 탄핵 사유는 안 돼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야당에서 차라리 그냥 대법원장 자격이 없으니까 물러나라. 그 당시는 도덕적으로 더 이상 대법원장을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사퇴 요구를 하는 거는 일리가 있는데 네. 탄핵 요구는 좀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분도 안 맞고요. 또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 정족수가 안 되는데요. 네. 그건 별로 의미 없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퇴는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탄핵을 거론할 사안은 아니다. 예. 정치 공세다라는 말씀인데요. 글쎄, 우선 탄핵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회 헌법에 있듯이 국회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뭐 그에 따라서 정치적 부담이 있다면 이제 여당이 뭐 정치적 부담을 지겠죠. 그러니까 네. 그 문제에 관해서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문제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이제 여당이 얘기하듯이 그 문제 있는 행동 그게 사실은 오래됐거든요. 네. 더군다나 그 문제에 관해서 작년 그 2월 달에 이미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근데 그때 이걸 추진했다면 뭐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놔두고 더군다나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퇴직이. 네네. 퇴직이 확정된 사람한테 사실상 지금 이 탄핵 표결에 들어가면 헌재로 넘긴다고 그럴 때 헌재가 2월 말 전에 이걸 결정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실효성이 없는 그 판사에 대한 탄핵을 왜 지금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뭐 사법부 길들이기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헌재에서 이걸 뭐 각하할지 아니면 뭐 심의를 계속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2월 말에 퇴임하는 판사를 탄핵했다. 이거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거짓말했다. 물론 거짓말했죠. 왜 그러냐면 어저께 본인이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얘기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한 건 분명한데 뭐 거짓말을 처벌할 법은 없고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작년 5월 달에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냈을 때 그걸 수리하지 않은 부분 과연 그게 직무유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정도의 법적인 논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기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직무유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문제는 전 충분히 그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네. 그걸 가지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야당이 뭐 100석 겨우 넘겼는데 네.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없지만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국민들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거는 문제가 있다. 위법하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그 누군가의 여지가 있다. 그 네. 판결을 좀 받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이렇듯이 이번 주 정말 많은 현안들이 있었는데요. 네. 최 의원님, 네, 토크 주제 선정해 주시죠. 네, 이번에 사실은 그 가장 큰 거는 북한 원전 문제였죠. 이 문제가 이제 검찰의 그 공소장에서 일부 드러남으로 해서 자, 이 북한 원전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앞으로 이 파장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원전 논란으로 이제 2월 국회가 출발부터 이제 시끄러운데요. 정치 공방이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제 번지는 양상인데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번 사안의 핵심과 본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게 언론 보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검찰 공소장 공개를 했는데 그 파일 제목에 뭐 좀 이상한 게 있다. 북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SBS에서 아마 특정 보도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사안이면 그냥 야당에서 대변인 명의로 논평이나 성명을 내서 뭐 진상을 밝혀라 이렇게 공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당 대표 아닙니까? 이분이 입장문을 냈어요. 그 굉장히 아주 그 장황하게. 그걸 보고 좀 약간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아주 앞부분에 이거 이적 행위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아는 김정인 위원장답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적 행위? 이 국가보안법 용어거든요. 그래서 약간 깜짝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길길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이건 북풍 공장이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대변인이 막 반박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나? 그러니까 이제 그 또 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서울시장 후보들이 다 나서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개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온 나라가 이제 그 발칵 뒤집히는 아주 그 좋지 않은 모양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의 본질은 뭐 USB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네. 하는 의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산자부 공무원들이 그 일요일 날 밤에 들어가서 지웠다는 그 문건 거기에 보면은 북한 원전 추진 방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그 문건은 이건 결국은 북한에 뭔가 원전을 지어줄 근데 현실적으로 원전을 지어줄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좀 그거라고 보는데 자 이게 국민들한테 사전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네.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하고 있다고 봐서 그러면 역시 본질은 자 국민들 동의 또는 국민들 설득 없이 먼저 추진하려고 했던 북한 원전 건설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위도 가동하고요. 또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을 했는데 이 민주당은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2012년 노무현 전 대통령 NNL 포기 발언 논란과 닮은 꼴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야당의 파상 공세 역풍 우려는 없을까요? 글쎄요,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당이 그 뭐 법적 조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본질 문제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북한 원전 문제인데 이 문제를 여당이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불투명하다고 봐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글쎄요, 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만약에 USB가 공개됐을 경우에 네. USB에 있든 없든 간에 그 USB 내용에 있는 또 다른 내용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거는 결국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바로 북한의 어떤 신경제 구상 뭐 이런 걸 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후폭풍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다른 파장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건대는 물론 여기에 정치 공세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 뭐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그 이제 이게 선거용으로 야당표가 결집하는 효과가 초반에 나타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조금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아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반대하는데 원전을 지어줄 수 있을까? 실현 가능성. 또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 동의가 있고 그 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죠.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뭐 우리 옛날에 북한에 경수로 지어준다고 한 거 아닌가요? 94년 북한 핵위기 때? 네. 그건 가능한 거예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죠.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동의를 해야 되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장애를 다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몰래 간첩질 같은 걸 했다? 상식적으로 믿어지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좀 이상하다. 이게 그냥 원전과 관련한 얘기, 탈원전, 뭐 북한에 혹시
뭐 원자력이나 전기를 제공하려고 했느냐 이 정도에서 공격을 했으면 적절한 건데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이게 지나치다가 오히려 야당이 좀 이미 역풍을 맞고 있는 네. 그런 장면이라고 봅니다. 좀 네.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군요. 근데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 건넨 USB 내용까지 이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교 관례에 이제 부담이 있긴 하지만 비밀 취급 인가를 소지한 정보위원들 그러니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보좌관 1인씩 이 비밀 취급 인가를 이 정보위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한테 USB 내용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아주 하십니까? 좋은 방안입니다. 사실 국회정보위원회 그래서 만든 거예요. 비밀 취급도 이제 국회 정보위원 내면 서약을 합니다. 또 국정감사 같은 걸 하더라도 자료를 복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질문할 거 질문하고 원자료를 전부 다 회수해 가죠.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이 USB 영상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소수지만.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이제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기에 어떤 동영상하고 성우의 나레이션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이 비핵화하면 핵을 포기하면 당신들이 엄청난 그 반대급부를 받아서 경제 발전을 할 것이다. 이게 주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과거에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사실 우리가 맛배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그 보신 분들이 성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정치인들인데요. 네. 본 사람이 있죠. 또 이제 그 중에 그 이낙연 대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전에 이 영상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야당을 네.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 같은 걸 좀 얻었다고 하고요. 아무튼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국회 정보위원들이 들어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우리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뭐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USB 이제 공개하면 야당은 이제 명운을 걸라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죠. 전반적으로 아니, 어떻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그런 식의 야당에 대한 제안은 저는 그 책임 있는 당국자의 설명은 아니라고 봐요. 네. 이게 무슨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USB를 공개할 기준이 돼서 기준에 충족하면 공개하는 거고. 네. 그건 청와대가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청와대가 지금 야당하고 이런 거 가지고 거래하고 흥정하듯이 국정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본질은 USB에 뭐가 담겼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 국민들의 동의 또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고 뭔가 원전 문제를 북한과 거래하듯이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이 USB 문제나 북한 원전 문제가 나왔을 때 정부 여당이 자 이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연구한 결과물이다 라고 인정을 했으면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부터 뭐 USB의 원전에 원자도 없다는 등 뭘 원천적으로 부인하면서부터 문제가 커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권의 대처도 잘못됐다. 특히 최재성 정무수석이 저런 식으로 뭐 게임하듯이 야당에 무언가를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 저런 식의 발상은 더욱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 같아요. 정무수석이 야당을 어떻게 보면 겁박하는 건데 이건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냥 성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실관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야당이 사실 별로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좀 야당이 좀 너무 과잉해서 문제 제기했다 이런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야당이 이제 슬그머니 좀 물러설 가능성이 높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뭐 법률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적 대응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그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대통령이 야당을 법적 대응을 하면 그 국민들이 볼 때 좀 이상한 거죠. 지금 검찰도 다 대통령 밑에 있는 행정부의 기관인데 그래서 야당이 좀 적절하게 물러서면 청와대에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 코로나하고 경제 위기 때문에 지금 죽을 맛인데 지금 네.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전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이런 거 갖고 싸울 때가 아니고 영수회담 네. 열어서 4차 재난지원금 이런 얘기나 좀 해줬으면 참 좀 더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사안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북한 원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이 사태가 진정될지 더 커질지 앞으로 청와대 대응과 또 야당, 여당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성 기자님께서 발제를 해오신 주제죠. 어떤 네, 내용인가요? 아까 이제 미리 좀 소개해 주셨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대략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야권 제3지대 단일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첫 회동을 했는데요. 안철수, 금태섭, 국민의힘 모두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제3지대 단일화 추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맞습니다.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답답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입당하든가 아니면 우리 당 뽑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보자. 그럼 그때까지 안철수 대표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러던 차에 금태섭 전 의원이 나하고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해주니까 처음엔 좀 사실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하고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도전을 해주니까 오히려 고마운 거죠. 잘 됐네. 그러면 그때까지 예전에 두 분 사이가 2012년 대선 때는 캠프의 같은 캠프에 있었죠. 헤드였었죠. 예, 금태섭 근데 좀 의원이. 갈라졌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뭐 좀 상대방 흉 보는 내용을 좀 책에다 쓰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또 같은 편이 된 거죠. 네네. 정치가 원래 어제 적과 동지가 이제 애매한 정치라는 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됐어요. 지금 사실 금태섭 전 의원도 고민입니다. 뭐 전혀 서울시장 후보로서 지지도가 안 뜨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하고 이렇게 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카메라 뉴스에 관심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주 딱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오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그 단일화 경선 방식에 대해서 뭐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이제 과거에 있었던 방식은 왜 여론조사 단일화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아마 제가 보건대는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같은 거를 궁극적으로는 하더라도 중간에 뭔가 이제 토론회 같은 걸 자주 갖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금태섭 전 의원은 토론은 내가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토론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지지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아마 금태섭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 간의 이 경선 룰 이 부분은 토론회를 몇 번 갔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뭐 4명을 뽑아서 4명이 1대1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그에 대항해서 금태섭 전 의원과의 이런 걸로 좀 서울 시민들의 관심을 또 끌 수가 있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지금 단일화가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네. 야권 언어서는 뭐 굉장히 반길 일이죠. 제3지대와 국민의힘 이렇게. 그렇죠. 네. 그 두 가지가 네, 다 같이 하고 국민들의 있다.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의 지지율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3지대 단일화, 서울시장 이제 보선 전체와 그리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흥행 요소가 중요하죠. 정치라는 게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 정치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본인이 들어간 리그를 A 리그, 국민의힘을 B 리그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이분 참 많이 늘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A 리그시죠? 그랬더니 내가 또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정치 공력이 꽤 되시는구나. 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변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해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된다거나 하면 이게 정치인들이 뭐라고 해도 관심을 끌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한데 뭐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한다고 뭐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중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경제 위기가 어려워지면 이 흥행 요소에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금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대표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3월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토론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제 이런 전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토론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현재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방송사나 뭐 이런 곳에서 토론회를 제대로 못 연다 할지라도 네. 사실은 요새 일반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수단은 굉장히 많아요. 네. SNS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적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진영과 그렇지 않고 뭔가 활발하게 뭐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토론을 하든 간에 이런 움직임이 있는 진영 간의 관심도는 저는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자 앞으로 사실은 뭐 이렇게 오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뭐 2달 남짓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에 적어도 그 일단 그 외형적으로 본다면 이 투트랙 경선으로 진행이 되는 야권이 관심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춰졌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권은 오히려 약간 좀 비상국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또 여당 쪽으로 가보면요.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 후보가 금태섭 전 의원을 두고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처음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친문에 대한 구애에 열중하던 내가 바로 원조 친문이다라고 말하던 박 전 장관이 친문들의 반발이 불보듯이 뻔한데도 금 전 의원까지 품고 가야 한다. 이렇게 나선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사람은 일부러라도 좀 싸워야 될 판입니다. 야당에 비해서 워낙 좀 흥행 요소가 떨어져 있고요. 서울시장 그 본선 전망도 그렇게 여당에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흥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싸운 것 같지는 않고요. 박영선 전 장관하고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우상호 의원이 참 사람이 참 괜찮다. 물론 서울시장으로서의 뭐 능력, 준비 이런 거는 뭐 둘 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온 사람들인데 우상호 의원이 이제 의원들하고의 사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은 약간 좀 이렇게 까칠하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센 이미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경선에서 이 어떤 경선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권리당원들의 여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장 본선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누가 이기느냐, 이길 사람이 중요하지. 뭐 누가 우리 그 위원장이나 우리 의원이 좀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라거나 뭐 친문, 비문이라거나 이런 걸 따질 여유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박영선 전 장관이 지금 앞서가는 게 현실이라고 하고요. 바로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은 사실은 지금 경선보다도 본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 얘기도 전 약간 의도적으로 했다고 봐요. 사실 금태섭 전 의원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약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좀 어떤 포용력 같은 거를 좀 보여줌으로써 네. 서울 시민들 중에 어떤 중도층을 좀 흡수하려고 하는 네. 이런 포석을 좀 지금부터 깔아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중도층을 이제 포용하고 외연을 이제 확장하는 박영선 전 장관과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이제 우상호 의원.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제 두 사람의 판단이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상호 의원은 일단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른바 이제 원조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를 그 사람들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원조 친문한테 그 본인이 호소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필요해요. 네. 그게 이제 우상호 의원의 그 필요성이고 박영선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경선판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제 내가 우상호 이겼다. 의원은 나의 적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조 친문 이 경선판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본선에 대비해서 중도층을 흡수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래 지지 세력과 중도층을 플러스해서 내가 본선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선 준비를 하는 네. 그런 기분으로 저는 금태섭 전 의원을 품자. 왜냐하면 금태섭 전 의원의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중도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안철수, 금태섭 두 사람은 중도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태섭 전 의원을 품자고 하면 중도층에서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저는 박 전 장관 측이 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엇갈리는 거죠. 박 전 장관은 이미 경선을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외연 확대, 중도층, 두터운 중도층 이제 흡수를 위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네네. 경선은 사실상 본인의 알겠습니다. 승리로 끝났다고 네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두 분의 마지막 한 줄 논평씩 들어볼까요? 예, 판사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다. 이게 오늘 그런 전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헌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관의 독립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판사, 법관 대부분이
이 신정한 헌법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간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사실상 이제 3월 초로 미뤄졌는데, 그러니까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제 단일화는 되는 거구나, 완성됐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 경험으로 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꼭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안다. 2단계 단일화는 그런 네. 점에서 오늘의 단일화 변화 이런 것은 그냥 한 발짝 나간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진일보한 야권 단일화 이걸 한 줄 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북한 원전 논란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